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16개월 걸린 한중 사드 해빙. 계속해서 국민일보. 사드 갈등 봉인한다. 15개월 만에 한중 갈등 해빙. 또 세계일보. 사드 갈등 봉인. 정상궤도 밟는 한중. 그리고 중앙일보. 청와대 사드 갈등 끝났다. 하지만 경제가 풀려야 진짜. 다음은 경향신문. 한중 내주 정상회담 연다. 정상화 첫 조치. 이번엔 한국일보. 16개월 만에 사드 터널 빠져나오다. 아울러 조선일보. 한중 사드 덮고 모든 교류 정상화한다. 이제는 한겨레. 한중 아펙에서 정상회담 연다. 셔틀 외교 시동.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한중 사드 실탈에 풀렸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오늘 일면 보니까 올킬이네요, 한마디로. 네. 16개월 만에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 협의문을 발표하고 다음 주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 일치됩니다. 네, 오늘 9개의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사드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로 보는 이들이 상당한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그간 경제보복을 일삼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중국과 지나치게 밀착하면 한미일 동맹은 내팽개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중관계 개선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전화,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오늘은 겨울 겉옷을 입어야 할 만큼 추웠던 어제와 비교하면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이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대전 7.3도, 대구 5.1도, 부산 10.2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도 19도 보이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 북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 급격히 떨어집니다.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 땅콩 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지요. 김주혁 씨가 한 달 전부터 진정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우이면서 현역 약사이기도 한 은정 씨, 소상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동아일보가 확보한 약통에는 겉면에 김주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동아일보는 이 약에 대해 정신과나 피부과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약은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지만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있어서 졸음이나 두통 또 피로를 유발하는 탓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사 중에는 정확한 약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주혁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머리뼈 골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1차 소견을 내놨는데요. 당시 김주혁 씨를 구조했던 소방관들은 김주혁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석 달 동안 협상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한중 두 나라는 군사 채널을 통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 협력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여당의 중국통으로 불리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은 중국이 실리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제 불편한 한중 관계가 지속되는 건 중국도 손해라는 그 실리적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요. 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약간의 반중, 오히려 이제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정부는 우려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안보적 위험을 가장 느끼는 것이 한미일 공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드 국면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국익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최근의 행보도 좀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일보 역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강화하자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어서 중국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한 데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관계 개선의 첫 조치로 다음 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내년 2월 평창올림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냉랭했었던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의 외교 당국이 물밑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벌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국가안보실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령탑이 돼서 외교부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노영민 주중대사가 입체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해찬, 노영민.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중국 접촉 창구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청와대 안보실 정의용 실장과 앞서 브리핑 목소리의 주인공 남관표 2차장이 중국을 여러 차례에 방문해서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교 활동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시진핑 주석의 부인과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안보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인데요. 또한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짚고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사드 보복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언급된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협상을 서두른 건가?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압박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문고리 권력 3인방.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2명, 현재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그러한데요. 나머지 한 명은 정호성 전 비서관 감옥에 있고요. 자,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이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현금 500만 원이 매달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 5천만 원을 챙겼는데요. 국정원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후임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돈이 총 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인물이 누군가 보았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현금 1억을 두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른바 007 가방에 5만 원권 1억 원을 싣고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비서관을 은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먼저 돈을 요구한 건 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장의 그 활동비 명목으로 결제를 거치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고
결산 안 해도 되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란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방송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 주머니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이 두 비서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 며칠 전에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빼다가 MB에게 갖다 바쳤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지요. 현 여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을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했을 때 현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국정원은 펄펄 뛰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조작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요원만이 아니라 검사들까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비해서 현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기 전에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는 녹취록 안에 담긴 불법적인 내용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에는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파견 검사와 현안 태스크포스가 삭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보수단체 지원 검토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후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살펴라. 선거나 정치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글들이 녹취록에서 모두 빠진 것입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이런 내용이 모두 빠진 녹취록을 제출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이에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공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파견 검사였던 당시 변창훈 법률보좌관과 이재영 검사에게 양지회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양지회는 국정원의 퇴직자 모임이지요. 당시 두 파견 검사는 이런 국정원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란 게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저금리 금융 지원과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다스가 2010년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회사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히든 챔피언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1차와 2차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스는 3차 평가에서 결국 히든 챔피언에 뽑힌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은 히든 챔피언 선정 과정에 검은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제시된 거는 다스가 서류상으로 제시한 건 2건이고, 그렇죠? 나머지 4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1점을 얻었어야 돼요. 그런데 2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최종 1, 2차 합계 점수는 60.7점이 아니라 59.7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차 선정위원회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1차 서류조정에서 수론에서는 36.3점을 주셨지만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35.3점이 나와서 전체 점수가 59.7점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민 위원장님? 저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게 맞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조작한 것을 그에 대해서 수출은행이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방조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 2010년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 자료에는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다. 이렇게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정호 의원은 다스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1년 9월 6일 화요일 상황을 소개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57회 사건 당일 박용수 씨의 행적을 정리하자면 잔혹하게 사촌 동생 용철 씨를 살해한 후 2시간가량 산을 오르고 용암문 인근에 도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그의 마지막 모습도 기이했습니다. 어깨에 커다란 수건을 두른 채 사망한 박용수 씨.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미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자살을 했다는 사람이 목맨 밧줄 밖으로 커다란 타올이 걸쳐져 있습니다. 목을 매서 숨이 끊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수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타올이 증거 감정 목록에 없습니다. 경찰이 그랬다는 말. 그런데 이게 분명히 혈흔이 있거나 땀이 있거나 DNA를 검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빠져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가방을 이 안에 이 사람이 썼다는 무기가 3개가 있고 노트가 있고 약병이 있고 음료가 있고 심지어 자살용 밧줄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 수건은 여기다 넣으려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발표로는 박용철을 죽인 박용수가 혼자서 2시간 가까이 북한산을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매서 숨졌다고 했는데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목을 매단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3사람이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한에 맺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그것도 한 번도 누군가를 죽여본 전과도 없는 그런 일반인이 이 상처로 보면 흉기가 3개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손이 2개인데. 이해되지 않은 사실은 또 있습니다. 박용수 씨 위 속에서 녹지 않은 알약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망이 얼마 전에 먹었다는 소견이거든요. 자살하기 전에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변비나 장 운동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그건 좀 의아합니다. 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돼 있는 박용수의 유서도 매우 수상한데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자살하는 사람이 나를 절대로 땅에 묻지 마세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그냥도 아니고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2줄 유언을 남기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화장해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엉망이었다는 방중. 진선미 의원. 이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형사들이 자살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무전에 변사체가 박용철을 타살한 용의자다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됩니다.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한 괄목할 증언이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을 내보내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소개됩니다. 평소 사이가 좋던 박용철, 박용수 씨였는데 어떻게 박용철 씨는 박용수 씨를 살해했을까? 또 박용수 씨는 자기 발로 2시간 걸어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네,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황이 여러분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11월 4일 밤이죠? 11시 15분 SBS TV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 부산에서는 105.7, 창원에서는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또 고릴라로 여러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방준영님,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이 있었는데 우선 해결됐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현경님, 명동에 유커가 다시 가득하겠네요. 전철에 노선표 들여다보는 중국 손님들 많아질 테고요. 다행입니다. 네, 또 제주도가 북적북적하겠어요. 네. 김성식님, 지난 정권이 만든 문제 지금 정부가 겨우 해결해 놓았더니 미흡하다고 망언하는 구 여권, 즉 현 야당은 반성이란 걸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한종상님, 저는 그저 한중 갈등이 해결돼 고맙다는 생각밖에 못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네요. 라고 하셨고, 2516번 쓰시는 분,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있나요? 중국 수출품 운반하다 사드 보복으로 수출이 막혀서 일거리가 없어진 저는 현 정부의 관계 개선이라는 결과만으로도 앞으로가 안심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국가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주거니 받거니 했다니 이럴 때 기가 막힌다고 하지요? 라고 하셨고, 2385번님, 지난 정권 국정원의 정체는 대체 무언가요? 비리 종합 백화점이 따로 없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파업 중인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네, MBC 제1노조라고도 불리지요. MBC 본부는 영상편집부 권모부장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MBC 영상편집부에 다음과 같은 편집 지침이 수시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월호 1년 슬픈 음악으로 시청자를 억지로 유도하면 안 됨.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 실제로 MBC는 이 해경의 구조가 소홀했던 점을 드러내는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촬영 영상을 확보해 놓고도 뉴스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당시 보도국장은 김장겸 현 MBC 사장이었습니다. 또한 MBC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때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권모 부장은 이 영상이 노컷뉴스나 민중의 소리가 제공한 자료다, 이런 이유로 MBC 뉴스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대주주이자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고영주 이사장이 발끈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고영주 이사장의 일문일답 차례로 들어보시죠. 특정인을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할 때에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이 공산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공산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고, 그렇게 지칭된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뚜렷한 증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이 한 말씀이신지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념 문제, 공안 문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불임 사건의 수사검사였지요. 영화에서 배우 조민기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바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권 의원은 지금 강원내도 부당 채용을 청탁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앉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권성동 의원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못 들어봤다, 이렇게 단번에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발 블랙리스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모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검사 인사와 관련돼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인사에 반영하라고 내려보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받으셨죠? 조국 민정수석한테.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셨잖아요. 누구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 관여했다고 이번 인사에서 좋은 데 보내지 마라. 누구는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 수수에 관여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게 기자들 귀에까지 다 들어간 지경이에요.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검사는 왜 자천되고 어느 검사는 왜 좋은 보직을 못 받았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난 것까지도 블랙리스트라고 다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 업계를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하며 그의 친척과 지인들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정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문용 전 비서관을 지목했으며 김모 교수의 실명까지 거론했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4개 게임판 농단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이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그게 업데이트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문영 전 비서관 그분하고요.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데일리 게임 또 데일리 e스포츠 거기입니다. 이 윤문영 씨나 또는 전 의원님의 뭐 고향 그 동양 뭐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각종 음해를 하는 이런 뭐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도 직원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측근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염영숙 위원장 발언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 역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혹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말하는 것은 아닌가,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식을 올렸지요. 어제는 또 사드 갈등이 봉합된 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 SNS인 웨이보에서는 관련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한편 송중기 씨,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존재였죠. 송중기 씨가 사실상 특정된 한류 예산을 박근혜 정부는 당초 26억에서 무려 171억으로 늘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가 또 그리워, 오늘도 가슴에 남아서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아픈데 난 사랑해서 눈물이 난다. 네, 결혼식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가사긴 합니다만은 정말이라는 송중기 씨의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슴에 남아서 지울 수 없어서 정말 이렇게도 아픈데 난 사랑해서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파와서 또 눈물이 나. 다시 널 잃어버릴까, 다시 잃어버릴까. 내 두 눈이 살아도 너야. 이별의 시작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